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완자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에너지띠와 반도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에너지 준위라는 걸 배웠어요. 에너지 준위. 자, 그런데 이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운 건 누구 거였냐? 지금까지는 다 수소기체였어요. 수소기체. 자, 수소기체에 관련된 것만 에너지 준위를 배웠죠, 지금까지. 짧네요. 바꿀게요. 자, 그런데 수소기체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배웠는데, 수소기체는요, 특징이 하나 있죠.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뭐만 신경 쓰면 되냐? 정기적인 인력만 신경을 써서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따박따박따박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준위라고 부른다. 이 에너지 준위에는 전자가 실제로 있는 곳이냐? 아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표시한 거다. 그리고 물론 준위가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준위와 준위 사이를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했다. 라는 걸 배운 게 요 바로 전 단계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소기체 말고 다른 것들. 수소기체가 아니라 다른 원소가 되면요. 첫 번째, 원자핵의 핵전하량이 바뀌죠. 그리고 전자의 개수도 하나 이상이 되죠. 바뀌어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첫 번째, 에너지 준위의 간격. 이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바뀌어요.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요. 같은 원소는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지만 다른 원소는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돼 있어요. 또 준위의 간격도 바뀌고요. 또 이제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뿐만이 아니라 전자와 전자 사이에 청력도 계산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 에너지 준위가 수소처럼 명확하게 딱딱딱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첫 번째 준위하고 준위와 준위 사이에 미세한 준위의 편차를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죠?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우신 분들 있겠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은 한 전자는 그러니까 한 오비탈에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보다는 2s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지만 2p하고 에너지가 똑같고 3s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원자 번호가 증가한 다전자는 1s보다는 2s가 에너지가 높고요. 2s보다는 누가 더 높아요? 2p가 에너지가 높고 그리고 3s가 에너지가 더 높죠. 이런 식으로 오비탈마다 에너지도 다 다르고요. 한 오비탈 안에도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또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가 수소기체가 아닌 애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가 바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원자가 한 개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 선이 하나씩만 딱 가 있죠. 자, 그런데 원자가 두 개일 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한 선에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다른 선이 하나 더 있고요. 또 그 위에 준위에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원자가 매우 많을 때. 자, 원자가 매우 많을 때인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고교 과정이죠. 고교 과정에서 역학이나 이런 건 좀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은 전자 유도도 디테일하게 배우지만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배워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라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요, 단편적인 내용들만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책에 나온 대로만 할게요. 너무 심도 있게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원자가 매우 많을 때에다 가로 열고요. 고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고체. 여러분들 액체, 기체, 고체 할 때 그 고체예요. 자, 그러면 원자가 매우 많을 때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고체가 되면은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건 고체의 띠예요. 고체. 이제부터는 기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기체에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기체인 경우에는 뭐가 존재한다?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기체에는 당연히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그런데 원자 번호가 커지고 원자의 개수가 매우 많아지는 뭐가 됐을 때는 고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고체가 되면은요. 첫 번째 원자핵 주위에요. 원자핵 주위에 준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준위에 미세한 준위, 또 미세한 준위가 생기고 또 다음 큰 준위가 있으면은 또 여기에도 또 미세한 준위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선을 많이 못 그렸으니까 이렇게 돼. 여기를 확대해서 그리면 준위와 준위가 있고요. 그 준위 사이에도 매우 많은 준위들이 촘촘하게 있다. 그래서 준위가 다발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는 다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준위의 다발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D라고 부를 거예요. 즉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 대신에 에너지 D라는 표현을 쓸게요. D. 그러면 D가 있고요. 다음 D가 있을 때 요 사이 D와 D 안에는 에너지 준위가 있으니까 전자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D 안에도요. 준위가 높은 에너지를 갖는 것과 낮은 에너지를 갖는 걸로 분리되어 있어요.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D 안에 있는 전자는 여기 전자가 있든 여기 전자가 있든 에너지가 같니? 아니에요. D 안에서도 에너지는 더 높은 전자가 있고요.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D 안에서도 에너지 준위는 뭐 어떻게 되어 있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쌤,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번 단원에서는요, 연속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니요. 연속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즉, 불연속적이라는 개념만 있어요. D 안에서도 에너지는 불연속적이에요. 왜? 준위가 촘촘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D 안에 있는 에너지 준위끼리는 서로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친다. D 안에 있는 에너지도 촘촘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더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로 나눌 수 있다. 불연속적이다. 자, 그러면 고체가 되면은 원자 번호가 많아지면 이렇게 준위가 아니라 무슨 형태로 존재한다? D로 존재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러면 고체라고 하면은 저렇게 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체일 때는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그려요. 그런데 고체는요, 옆에 원자, 옆에 원자, 옆에 원자, 옆에 원자가 다다다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원자핵, 원자핵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일부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요, 준위가 아니라 D예요. 요거를 촘촘하게 그린 거 이렇게 덩어리를 한 줄로 표현할게요. 에너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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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D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이 D라는 건요. 전자가 진짜 있는 곳이 아니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니까 또 D가 있는데 이제는 D가 어떻게 돼요? 겹쳐요. 또 D가 있는데 에너지가 겹쳐요. 그리고 이 위에도 무수히 많은 D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인데요.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예요. 이 전자가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얻었어요. 무슨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D까지 전자가 이동했다고 칠게요. 이 D까지 이동한 전자는요. 이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즉, 저 전자는요. 1번 원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전자는요. 그냥 이 원자 어딘가에서 있다가 다시 또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최소한 여기까지만 이동할 수 있다면 이 전자는 이 위를 이동하게 될 거고요. 같은 에너지니까 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여기까지 온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전자가 옆으로 이동을 한 케이스가 되죠. 이게 전기가 통한다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면 세상의 띠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띠하고 여기 띠는
전자가 아무리 에너지를 얻어봤자 원자를 못 벗어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 원자가띠.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에 있는 준이들은 다 뭐죠?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옆에 원자로 이동할 수 있는 띠들이네요. 이러한 띠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 전도띠 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원자가띠, 전도띠까지만 일단 얘기를 했어요. 자, 책에 있는 내용대로 볼게요. 1. 기체의 에너지 준위. 자, 그럼 여러분들 기체, 그럼 기계적으로 에너지는 준위만 있다. 자, 원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왜? 기체니까 원자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에는 에너지 준위 분포가 어떻다? 같다. 여러분들 띠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준이라는 표현만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자,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 궤도가 겹쳐지게 되어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겹쳤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크로스 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미세한 편차를 보이며 착착착착 모여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모여 있는 걸 뭐라 그러자? 띠라고 부른다. 그리고 띠와 띠 사이에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곳을 띠틈이라고 부르고, 띠틈은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전자에 허용되지 않은 곳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1번. 여기 1번 에너지 준위의 변화. 거기 보시면 파울리 베타 원리 밑줄 쳐볼까요? 파울리 베타 원리. 자, 옆에 보시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한 원자에서 같은 양자 상태의 2개 이상의 전자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너무 어렵죠? 그냥 여러분들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고체가 되면 에너지가 준위 상태가 아닌 무슨 상태가 된다? 띠 상태가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세하게 준위가 갈려서 무슨 형태가 된다? 띠를 이루게 된다. 자, 에너지 띠 거기 보시면은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하게 모여 연속적인 띠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연속적이다는 거에 좀 어폐가 있어요. 연속적이다에. 여러분들 이 책에서는요, 지금 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쓰는데요. 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좀 애매하게 쓰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띠 안에서도 준위들이 착착착착 서로 다르게 갈려있는 상태로 모여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불연속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다 불연속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띠와 띠가 나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연속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절대로 여기서 연속적인 표현이 나오질 않는데, 이 책에서는 연속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 확인해 주실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면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학교 내신은 누가 왕이에요? 학교 내신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문제가 내게 돼 있어요. 또 이놈의 반도체 쪽이 문제가 뭐냐면, 또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물리를 배웠다고 하지만, 물리를 대학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대학교 4년 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또 하나 이 고교과정 문제는요, 반도체 전공자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고교과정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자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연속으로 붙냐, 그거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꼭 똑부러지게 에너지 띠 안에 있는 준위들은 선생님은 연속적이라고 해야 돼요, 불연속적이라고 해야 돼요, 꼭 확인하시고,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불연속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교과정 교재에서는 연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만에 하나 그 한 명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생님이면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연속이라고 해야 돼요, 불연속이라고 해야 돼요? 꼭 못 박아주세요.
저는 여기에 완자책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요 부분을 연속이라고 표현하는 문제는 제가 다 X표 쳐놨어요. 왜? 그렇게 물어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원자가 한 개일 때, 원자가 두 개일 때, 원자가 매우 많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가 매우 많을 때를 그냥 고체다. 그리고 고체는 에너지 D가 존재한다. 기체는 에너지 준위로 존재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D도 역시 준위들의 모임 연속이다. 준위는 불연속적이고 겹쳐 있는 건 아니고 착착착착 쌓여 있다. 그래서 같은 띠 안에서도 에너지가 높은 전자에 낮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좀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띠는요, 요 띠 안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고요. 요 띠 안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죠. 띠 안에는 에너지 준위가 갈려 있고요. 그리고 띠와 띠 사이를 띠틈이라 그러고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내용 볼게요. 자, 에너지 띠의 구조 1. 허용된 띠. 어딜 말하는 거죠? 이 띠들을 말하는 거죠. 뭐가 허용된 거예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으로 절대온도 0켈빈에서 고체 원자들은 허용된 띠의 에너지의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채운다. 즉 0켈빈, 온도가 0켈빈 절대 용도죠. 그때는 어디서부터 채운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에너지 띠 안에 있는 준위부터 채워서 가장 낮은 에너지 띠를 채우고 그 다음 모자르면 다음 띠를 채운다. 0켈빈에서는 제일 낮은 데서부터 채운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 맨 위로 여러분들 원자가띠라는 표현, 원자가띠, 전도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원자가띠는 이 원자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띠. 전도띠까지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그 전자는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는 띠, 겹쳐져 있는 띠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원래 정의는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 맨 위의 띠로 그 다음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된 게 무슨 말이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띠가 여기도 있고요. 에너지를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에너지, 즉 여기죠. 근데 이건 뭘 뜻하는 건죠? 전자가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기까지 오면 이 전자는 더 이상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없는,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 맨 위에 있는 띠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는 띠까지를 우리는 원자가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도띠,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띠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음. 언제? 0켈빈에서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럼 여기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빈 공간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빈 공간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전기가 통한다. 그 다음에 띠 간격, 띠 틈, 그 다음에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요. 세상의 띠는요. 딱 두 가지만 구분할게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여러분들 원자가띠하고 핵 사이에 있는 다른 띠 쓰지 마시고요. 전도띠 위에 또 다른 띠는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우리는 사실은 요 띠하고 요 두 개만 관심이 있어요. 자, 저 두 개만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원자핵이 아래쪽에 있는 거라면 자, 맨 위에 띠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띠가 있죠. 자, 여기는 뭐죠? 전자가 채워진 띠. 여기는 원자가띠. 원자가띠는 이런 표현을 써요. 0켈빈에서 즉 절대 0도에서 전자가 꽉 차 있는 곳까지의 띠를 원자가띠라고 부르고요. 전도띠는 0켈빈에서 여긴 전자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원자가띠는. 전도띠는 전자가 아무것도 차 있지 않는 빈 공간들이 존재하는 것. 자, 이 빈 공간을 뭐라 그럴 거냐? 이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불러요. 정식 명칭은 아닌데 고교 과정에선 정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여기 차 있는 거는 전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0켈빈에서 전자가 꽉 차 있는 띠까지를 뭐라 그러자? 원자가띠. 다른 표현이에요.
0켈빈에서 전자가 차 있지 않는 띠를 뭐라 그러자? 전도띠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에너지를 얻으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전도띠에 전자가 하나 생기죠? 그럼 이 자리는 빈 공간이 하나 생기니까, 빈 공간이 하나 생기니까 전자는 에너지를 얻어서 어디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이동했다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와 동시에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양공 입장에선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에서 원자과 띠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으면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간다. 그러면 양공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어서 전자과 띠에서 원자과 띠로 내려온다. 양공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전자가 어디에?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가요. 참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밑으로도요. 다른 여기는 원자과 띠가 존재를 하고요. 이 위로도 다른 전도띠들이 존재를 하죠. 물론 이 위는 여전히 빈 공간이고요. 이 밑에는 전자가 꽉 차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여기도 띠틈이고 여기도 띠틈이고 여기도 띠틈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띠틈은 여기에요. 즉 전자가 꽉 차 있는 원자과 띠의 제일 높은 곳과 전자가 차 있지 않는 전도띠의 가장 낮은 띠, 요 두 개의 간격에 요 띠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띠틈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아래쪽의 띠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위에 쪽에 있는 띠틈도 역시 신경 쓰지 마세요. 전자가 차 있는 원자과 띠와 전자가 차 있지 않는 전도띠 사이의 띠틈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 띠틈이 너무 에너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도 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여기까지 가는데 이걸 못 가죠. 전자가 매우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그럼 이러한 물질은 전기가 통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표에 다시 고체의 종류와 전기전도세였고 도체, 절연체, 반도체라고 나와 있죠. 몇 페이지야? 157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절연체,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뭐 부도체라고 배운 거, 전기에 안 통하는 애들, 그럼 무슨 말이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줘도 전자가,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못 가요. 왜? 이 띠와 띠 사이,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가 너무 에너지 간격이 넓어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도 못 가요. 왜?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무도요. 양쪽 극에 전압차를 엄청나게 높게 걸면 전기를 통하긴 통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도 전기 통하죠. 지지직 하고 번개 통하니까. 하지만 절연체죠. 부도체예요. 즉 띠틈 에너지가 너무 넓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연체처럼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매우 넓으면 전기가 통할 수 없죠. 이거는 우리는 절연체라고 불러요. 반도체는요. 요 띠틈 간격이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주면은 통하게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좀 적게 주면은 통할 수 없게 할 때 우리는 그때를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절연체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둘 다 0켈빈에서는요. 즉 반도체가 됐건 절연체가 됐건 0켈빈에서는 원자과 띠에만 전자가 꽉 차 있다는 표현을 쓰고요. 전도띠에는 전자가 차 있지 않다는 표현을 쓰고요. 즉 온도가 높아지면은 열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0켈빈에서는 원자과 띠에만 전자가 꽉 차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반도체 아니면 절연체예요. 그리고 둘은 구분하는 거는 이 띠틈이 더 넓으면 절연체, 좀 가까우면 반도체. 그럼 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 도체는 띠 안에 일부가 전자가 차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차 있지 않는 곳도 여기 존재하죠. 즉 무슨 뜻이에요? 한 띠 안에 일부만 전자가 차 있어요. 0켈빈에서도. 한 띠 안에 일부만 전자가 차 있는 거는 그러면 얘는 전기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어차피 전자가 쉽게 움직이니까 전기가 쉽게 통해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도체라고 부릅니다. 뭐 자꾸 문자가 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띠틈 간격으로 설명을 했어요. 띠틈 간격으로 설명했어요. 자, 주의사항 0켈빈에서 원자과 띠에만 전자가 꽉 차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절연체 아니면은 반도체.
근데 전연체는 반도체보다 띠틈이 더 넓을 것. 그 다음에 도체는 원자과 띠의 일부에 전자가 차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죠. 이때 조심할 거는요. 아래쪽으로는 또 다른 원자과 띠 존재하고 여기에는 전자가 차 있겠죠. 이 위로는 또 다른 전도띠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빈 공간만 존재를 하겠죠. 근데 윗띠하고 이거 필요 없고 여기 사이에 띠틈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도체는 중간에 둘이 일부만 차 있다 전자가 그래서 겹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도체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기 전도도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저항이란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전기가 통하냐는 개념과 저항이라는 개념은 서로 반대 개념이죠. 착하냐? 나쁘냐? 어떤 사람이 약간은 나쁜 성향이 더 강하다? 그럼 나쁜 사람. 착한 성향이 더 강하다? 그럼 착한 사람. 그럼 내가 나쁜 성향이 더 많으면은 착한 성향은 그만큼 더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항과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서로 반대예요. 자, 그럼 저항.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저항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저항은 R이라고 쓰는데요. 저항은요, 전선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져요. 전선의 길이, 자, 표현합시다. 전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L. 그 다음 요 단면적을 우리 S라고 해보죠.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자, 그 다음에 로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로라고 있는데 얘는 뭐라냐, 이거 비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저항은 뭐냐면 그럼 뭐예요? 이거는 물질 고유한 저항값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철이 있고요. 구리가 있어요. 둘 다 전기는 통해요. 도체예요. 그런데 구리나 철이나 같은 길이 같은 단면적이 있다 그래서 저항값이 똑같지는 않아요. 왜? 구리하고 철은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 저항값인 이 비저항이 서로 달라요. 같은 구리라면은 비저항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리가 길이가 2배 늘어나면 저항도 2배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비저항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면적이 2배 늘어나면 저항은 2배 감소해요. 하지만 그래도 비저항은 안 바뀌어요. 같은 구리라면은. 물질 고유한 특징이에요, 비저항은. 자, 그럼 전기 전도도는 뭐냐?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를 나타내는 특징인데 전기 전도도 보통 어떻게 쓰느냐? 시그마라고 써요. 전기 전도도예요.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되느냐? 저항에 반대되는 요소인 건 맞는데 저항값이 아닌 비저항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전기 전도도도 그러면 전선의 길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왜? 비저항은 어차피 길이랑도 관계없고 면적하고도 관계없는 물질 고유한 저항값이에요. 즉 같은 길이당 같은 면적당, 즉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 저항값을 비저항이라고 하니 전기 전도도도 그 길이, 그 전선의 길이가 길던지 뭐 짧던지 단면적이 굵던지 얇던지 상관없이 그 물질의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는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는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도 그 전선이 얼마나 길건 짧건 이런 거 면적하고도 관계는 없어요. 비저항분의 1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수식은 따라가시면 되니까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어떤 물질의 길이가 2배 늘어났다고 해서 비저항이 2배 늘어나요? 아니에요. 비저항은 물질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또 비저항분의 1이 전기전도도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길이가 늘건 뭐 단면적이 어떻게 됐건 간에 전기전도도에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물질이 바뀌면 비저항도 바뀌고 전기전도도도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가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많이 이동하면 많이 이동할수록 전기가 통할 확률이 늘어나는 거니까 전기전도도는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거기 밑에 탐구 자료창이라고 해서 실험 나오는데 이 실험이 수능에서도 곧잘 보이고 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고3들 학교 내신에서도 그래도 곧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 밑에 보시면 확대경에 보시면 고체의 온도와 전기 전도도라고 되어 있는데 도체는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이거 뭐 그냥 알고만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내신 말고는 잘 나올 일도 없고 그냥 알고만 계실게.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온도, 그 다음에 y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저항, 물질 고유한 저항값인데요. 도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체는 저항이 커져요. 이게 도체예요. 왜냐, 도체는 자유전자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맞는데 다른 원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저항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데 반도체는 도체에 비해서 저항도 높은데 문제는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저항이 작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있을 때 전자가 0켈빈에서는 어디에만 있죠? 원자가 띠에만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일부 이동을 하죠. 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부 이동할 수 있고 전도띠에 전자가 생기니까 그래서 전기가 통할 확률이 높아져서 반도체는 오히려 저항이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넘어가 보시면 제가 개념 확인부터 해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에 보면 제가 X표 쳐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 선생님한테 내신이니까 내신 보는 학생은 수능에선 절대 그럴 일 없는데 학교 내신 보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꼭 띠 안에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연속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라고 꼭 확인하세요. 원래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일부 이 고교 교조에서는 띠와 띠가 불연속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책처럼 학교 선생님한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에요. 자, 그럼 그 옆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자, 오늘의 마지막 반도체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반도체도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하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교 과정이죠.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반도체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대학 가셔서.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디테일하게 배우시고요. 당장은 대학을 가야 뭐 대학교에서 배우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고교 과정에서 나온 대로만 할게요. 반도체의 주성분은 규소예요. 보통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웃긴 게 규소하고 실리콘이 같은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규소는 한문이고요. 실리콘은 영어죠. 자, 실리콘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 4개예요. 그럼 얘는 다른 규소와 다른 규소와 다른 규소와 다른 규소와 공유전자쌍을 홀전자를 하나씩 해서 공유전자쌍을 만들어서 최대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최대 4개의 규소와 결합을 하고 또 다른 규소도 4개, 얘도 또 4개, 얘도 또 4개 이런 식으로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순수하게 규소로만 돼 있는 거 우리는 순수한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요. 자, 순수한 반도체 혹은 고유 반도체. 이게 순수 반도체가 뭐 우리 순우리말이긴 한데 고유 반도체, 한문으로는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뭐 진성 반도체는 여러분들 안 나올 거고요. 그냥 고유 반도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순수 반도체고요. 자, 그런데 이 순수한 규소로만 되어 있는 거 혹은 책에는 보시다시피 규소 말고 저마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저마늄도 가능하다 정도만 해주세요. 문제에선 저마늄으로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규소로만 되어 있는 애들은 이거 규소가 공유결합 다 돼 있으면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러면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전연체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거 갖고는 내가 반도체 성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저항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의 뭔가를 섞을 거예요. 뭔가를 섞을 건데 그 섞는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얘를 불순물 같이 불순물처럼 넣어준다. 그래갖고 이거를 불순물을 넣어준다. 그래갖고 불순물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가 되냐면요. 우리가 가까운 옆 나라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되게 많죠. 그 중국인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이 한 명 있을 비율로 뭔가를 넣어줘요. 즉 규소가 전체 중국인 인구라면 뭔가 넣어주는 이 불순물 원소는 그 중에서 중국인 인구 대비 한 명씩 들어가는 비율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넣어주면 불순물 반도체라 그래요. 아이고, 반도체. 자, 불순물 반도체라 그러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뭔가를 섞어주게 돼서
뭘 늘려준 거죠? 전기 전도도를 높여준 거죠. 이렇게 뭔가를 섞어서 전기 전도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전기 전도도를 높이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도핑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넣어서 능력을 향상시킨 걸 도핑이라 그래요. 아, 여기는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전기 전도도를 더 전기가 잘 통하게 만들었구나, 도핑시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 전기가 너무 잘 통해서 도체가 돼버리니까 진짜 조금만 집어넣는다.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예요. 불순물 반도체에는 당연히 다시 P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P형은요, 그냥 이름에서 보듯이 P형은 포지티브의 약자예요. 긍정적이다, 플러스다. N형은 네거티브의 약자예요. 부정적이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예요. 딱 이름에서 보다시피 P형은 플러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고교 과정에서는 양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고요. N형 네거티브에는 그냥 여기는 전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규소가 있으면요.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규소가 있으면 규소가 다른 4개랑 공유결합을 하죠. 그런데 P형 반도체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임의의 원소를 집어넣는데 여기는 13족을 섞어줘야 돼요. 즉, 규소가 14족이거든요. 그럼 최애각전자가 4개인 애인데 여기보다 최애각전자가 1개 더 적은 애를 섞어주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거기 책의 그림에도 훨씬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만 A라는 원소가 최애각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규소랑 공유결합을 하면 규소랑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하면 전자를 하나 있는데 옆에가 빈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요. 양공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양공으로 다른 전자가 이동하면 또 양공이 생기고 또 다른 전자가 이동하면 양공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양공 하나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 양공은 전자가 이동하면 반대편으로 양공이 이동한다 해서 저 빈 공간이 마치 플러스 같다 해서 양공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자, 기계적으로 합시다. P형 반도체는 14종보다 하나 더 적은 13족 최애각전자가 3개짜리 원소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 3개짜리를 집어넣다 보니까 하나가 전자가 하나 비어서 빈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부르고, 이 양공이 P형 반도체에서는 전기를 통하게 한다. 그래서 포지티브다. 그래서 P형 반도체구나 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N형 반도체는 몇 족을 집어넣어 주겠어요? 15족인 원소를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원소가 15족이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전자가 하나 더 남아요. 그래서 규소랑 공유결합을 하고도 전자가 하나 남아서 이 남는 전자가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원리가 돼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겠네요. N형 반도체는 남는 저 자유전자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구나. 저 전자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구나.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네거티브구나. 그래서 N형 반도체구나. 그럼 정리해 볼게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그럼 도체는요? 도체는 자유전자가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설명 나와 있죠? 설명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맨 밑에 보면 띠 구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참 쉬워요. 자, 여기 띠들 2개를 그릴게요. 당연히 아래쪽이 원자가 띠, 위쪽이 전도띠. 이게 P형이고요. 자, 여기도 다시 전도띠, 원자가띠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이게 N형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P형은 뭘 더 넣어준 거죠? 양공을 더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양공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전도띠에만 양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띠에는 전자들이 있어야 돼요. 0켈빈에서요, 지금. 그러면 강제로 양공을 더 넣어주는데 양공은 이미 전도띠에 꽉 차 있죠. 그럼 강제로 더 넣어준 양공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원자가띠 쪽에 양공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원래 띠틈이 여기까지였는데 원자가띠에 조금 더 차면서 한 줄이 더 생겼죠. 그래서 띠틈이 조금은 가까워지죠. 그래서 전기가 조금은 더 잘 통하게 되는 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요. 자, 전도띠에는 양공이 차 있고요.
원자과 D에는 전자가 차 있는데 여기엔 누굴 강제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전자를 강제로 집어넣어 주니까 전자를 어디? 원자과 D에 꽉 차 있는 전자를 채울 수는 없으니까 전도 D로 채워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좀 내려오고 그래서 원래 이만큼의 D틈이 조금 가까워져서 전기가 조금 더 잘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죠. 자, 사실은 여기까지는요, 내신에서는 가끔 잘 물어보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실제 수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내진 않고요. 회로에 섞어서 많이 내요. 그것도 뭘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이오드라는 걸로. 다이오드. 이름에서 알겠지만 다이 두 개란 뜻이에요. 다이. 왜 그런 말 있죠? 니캉 내캉 다이다이 한판 붙자 막 이런 표현 할 때 있죠. 그래서 다이다이. 아,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참 잘 써요. 그 두 개라는 뜻이에요. 너랑 나랑 1대1로 붙자. 다이다이 붙자. 약간 비속어네요. 자, 그러면요. 다이오드 그러면은 두 개를 서로 접합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반도체는 P형하고 N형밖에 없잖아요. 두 개를 접합하면요. 그냥 P형하고 N형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은 거를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P형에는 누가 있고요? 양공에 있고요. 자, 되게 고교 과정이니까 그냥 뭐랄까 그냥 딱딱딱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획일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진 않은데 대학 과정 가서 하세요. 이거는 N형에는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건전지를요 걸어주는데 플러스 긴 게 플러스예요, 여러분들. 짧은 게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죠. 극이 건전지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딱 정해져 있는 전원장치, 이거 전원장치예요. 전기를 주는 거니까 이 전원장치를 직류 전원장치라고 불러요. 직류 전원장치는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안 바뀌는 걸 직류 전원장치라고 그래요. 그럼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가서요 전선을 타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공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네가 있어? 나 밀려 나가. 그럼 양공이 어느 쪽으로? 요거 가운데를 접합면이라 그래요.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만나네요. 서로가. 이렇게 되면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지나갈 수 있고 여긴 전류가 통해요. 그래서 다이오드에 P형에서 N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한다. 다이오드의 건전지가. 그럼 이걸 순방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P형, N형 그대로 있는데 자, P형에는 양봉이, N형에는 전자가 있는데 건전지를 거꾸로 걸게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 이쪽엔 마이너스 극이니까 어떻게 돼요? 양공 입장에서는 어라 플러스가 옆에 있으니까 아니 전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양공 입장에서는 전자 쪽으로 이동하니까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멀어지죠. 가운데가 비죠. 그럼 가운데가 물리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전류가 안 통해요. 그래서 N형에서 P형으로는 전류가 안 통해서 이때를 역방향으로 전류가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거를 역방향 전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즉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지나갈 때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고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다이오드의 특성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정류작용이라고 불러요. 한 방향으로만 발을 정자에 흐를 유자,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즉 순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거를 다이오드라고 정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직류전원 장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안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교류전원 장치에 연결이 되잖아요. 다이오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다이오드가 있고요. P형, N형이라고 칠게요. 자, 교류전원은 이렇게 물결 모양을 쳐줘요. 이게 교류전원 장치예요. 교류전원 장치. 교류전원 장치는 뭐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시간에 따라서 이쪽이 플러스였다가 이쪽이 플러스였다가 바뀌어요. 그러면 전류가 한 번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바뀌어서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었다가 반시계 방향이었다가 바뀌는 걸 우리는 교류전원 장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류전원 장치는 건전지를 계속
바꿔 꼈다가 똑바로 꼈다가 바꿔 꼈다가 똑바로 꼈다가 하는 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오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전류가 지나갈 때를 우리는 순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전류가 통하겠죠. 그럼 여기에 꼬마전구 하나 연결을 해놓으면 이때는 불이 켜져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가려고 그러면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못 통과하니까 불이 꺼져요.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꼬마전구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 교류 전원 장치가 주는 전압, 여러분들 보시면 전류, 제가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전류가. 그러면 이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놨어요. 그럼 요 방향일 때는 다이오드에서 지금 현재 요 회로에서 순방향이죠. 그러면 다이오드를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요 방향일 때 통과를 해요. 그런데 요 방향일 때는 반대로 돌아가니까 통과를 못하고 안 지나가요, 아무것도. 다시 또 요 방향일 때만 통과하고 다시 또 요 방향일 때만 통과를 하겠죠. 이 밑은 통과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제어를 했죠. 이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정류 작용이라고 한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다이오드가 자, 기호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기호를 표시할 때 전선이 있으면 요렇게 써놔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못 흘러요. 그래서 PN을 요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주시면은 기호로 표시가 돼요. 화살 여기 세모가 있는 곳이 P형, 여기 바가 있는 곳이 N형 이렇게 꽂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나죠. 순방향일 때.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전자는 에너지가 낮아진다. 양공도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표현을 쓰겠죠. 이때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뭘 방출하느냐? 빛을 방출해요. 이렇게 빛을 방출할 때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으로 이동해서 둘이 만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이 에너지는 누가 줬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줬겠죠.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출하는 다이오드를 뭐라 그러냐?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 중에서도 빛이 나는 다이오드. 빛이 나는 솔로 이거네요. 자, 빛이 나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라 그러고요. 이 발광 다이오드 다른 말로 LED. 많이 들어봤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우리말로는 유도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다이오드 이용하고 발광 다이오드 가로 열고 LED라고 써 있을 거예요. LED는 그럼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빛이 나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LED에는 빛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요. 이건 여담인데요. 광다이오드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구분만 해주세요. 광다이오드. 발자만 빠졌죠.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요. 둘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예요. 얘도 P형하고 N형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놈의 발광 다이오드는 여기다 할까요? 아니, 이놈의 광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하고 원리가 달라요.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는 애죠. 전기를 이용해서. 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P형하고 N형이 있는 것도 많고 여기에 양공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는 것도 맞는데 얘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왔을 때 전기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선생님, 빛이 들어왔을 때 전기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이거 혹시 우리 그 뭐죠? 그 빛이 들어왔을 때 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태양전지 같은 애예요? 네, 맞아요. 태양전지의 한 일종이 이 광다이오드라는 거예요. 광다이오드의 한 종류가 태양전지예요. 그럼 얘는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빛을 받으면 양공과 전자가 멀어져요, 서로.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잔뜩 모이고요. 빛을 받아서 여기 마이너스가 잔뜩 모여요. 얘는 전지예요. 전원장치예요. 전기를 만들어주는 애니까 회로를 연결하면 P형에서 전류가 나가서 N형으로 전류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얘는 그럼 광다이오드한테는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라는 표현을 쓸 일이 없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순방향, 역방향이란 개념이 없어요. 광다이오드는. 얘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애고 P형에서 전류가 발생해서 N형으로 전류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니까 발광다이오드랑 반대예요. 광다이오드는 순방향, 역방향 개념이 없고요. 발광다이오드만 순방향일 때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서 만나서 발광다이오드는 빛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니까 두 개는 이름이 비슷하죠. 발자 하나만 있냐 없냐 차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완자책에 있는 문제들을 또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완자에 있는 내용들 그렇게 막 풀다 보면은 풀만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답지 같이 껴드릴 거고요. 뒤에다가 여러분들 수능 기출문제 저희는 마더텅 책 많이 쓰고 있죠. 마더텅 책 뒤에다가 붙여드릴 거니까 요 마더텅까지 꼭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자체, 요 파트 자체가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차라리 뒤에가 더 어렵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기 유도 이런 게 더 어렵죠. 여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말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조금만 뒤집으면 답이 안 되게끔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단어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바뀌어도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꼼꼼하게 국어 시간이다 생각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요 파트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교 과정에서 한정돼서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데까지만 문제를 푸세요. 참고로 수능에서는 정말 획일적으로 문제를 내요. 딱 따박따박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따박따박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렇게 완자처럼 내신 대비용 교재가 오히려 말장난이 좀 더 심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마더텅인 수능 기출 문제를 먼저 푸시고 완자책을 푸시는 게 조금 더 문제 이해하는 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 문제가 마더텅에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말장난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쉽지만 완자책은 쉽지만 말장난이 많아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먼저 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먼저 푸세요. 하지만 둘 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D와 반도체에 관련된 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